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그러니까 기술동형 모의고사 중에 이제 2회차분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그 1회 시험 풀 때도 마찬가지죠. 그 똑같은 요령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죠.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금융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니까 국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국세기본법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중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문제로 잘 담으니까 이런 문제 유형 잘 보셔야 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도달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이거 아닙니다.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우편 그 서류가 도달하는 날이 아니에요. 도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소인이라고 그랬어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 이렇게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소인이라는 표현 안 하고 통신 날짜, 도장 찍힌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통신 날짜 우체국에 이렇게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 우체국에서 이제 우표에다가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 도장, 통신 날짜 도장 찍힌 날을 그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류가 도달하는 날로 본다. 그래서 그 신고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를 채택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통신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요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발신주의를 채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달주의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도달주의가 아니라 발신주의다 이런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2번 2회 이상 교부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이 공시송달 제도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해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그런 제도를 공시송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그러니까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할 때라든지 아니면 송달 장소가 불분명할 때, 분명하지 않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송달을 했는데 2회 이상, 이거 여기처럼 교부 송달했는데 수취인이 받질 못했어요. 수취인 부재로 확인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공시 송달을 채택할 수 있다. 공시 송달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맞는 거예요. 3번 과세처분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 가능하다. 이거 틀렸죠. 이게 과세처분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신청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송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 그 전날을 기한으로 한다가 아니고 이것도 틀렸어요. 전날이 아니라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번 이렇게 확인했고요. 2번 보죠. 다음 중 납부 의무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1회 시험에도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이걸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소멸 사유라고 그랬잖아요. 소멸 사유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납부 의무 소멸 사유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납부, 충당, 부과처분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이렇게 해서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납부, 충당 나왔죠. 부과, 취소. 3개가 한꺼번에 나왔네요. 납부, 충당, 부과, 취소. 그 다음에 제척기간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소멸시 완성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번이 답인 거죠. 3번의 경우에는 납부 고지나 독촉된 때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1회 때도 우리가 1회 그 문제 풀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사유예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예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요게 사유가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납세 고지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최고라든지 교부 청구 압류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납부 고지 독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최고 그다음에 뭐 교부 청구 압류 이런 것들은 소멸시 완성을 중단시키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거는 한 번만 실수하면 되지 계속 실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 정답 확인하세요. 소멸시효 사유하고 그다음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납부 의무의 소멸 사유하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 같은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국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만 모두 묶인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 국세와 지방세를 분류하는 거, 이거 나누는 거, 이거 개념 잡는 거 이거는 암기거든요. 암기하는 건데 곧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세의 경우에도 간접세, 직접세, 목적세 뭐 이렇게 나눠지고 지방세도 보통세, 목적세니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지 마시고 국세의 대표적인 것, 그 다음에 지방세의 대표적인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국세의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되게 많은데 몇 가지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득세예요. 소득세 국세입니다. 당연히 기업에서 내는 소득세를 법인세라고 그래요. 법인세.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그냥 이게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증세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합쳐서 부릅니다. 상속증여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세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 농특세 같은 거 머릿속에 잡아 놓으셔야 돼요. 부가세 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목적세로 농특세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어요. 그냥 줄여서 농특세라고 하겠습니다. 요런 게 전체적으로 이게 직접세예요. 그러니까 국세예요, 참. 이런 게 국세입니다. 국세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있어요. 지방세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지방세 꼭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따로 하실 필요 없이요. 이 시간에 그냥 다 정리하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방세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취등록세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과거에는 등록세라고 했는데 요즘엔 등록면허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쨌든 취등록세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취등록세가 대표적인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가 있어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주민세 같은 거. 주민세는 지자체에 내는 거예요.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자동차세, 재산세. 이게 재산세 있죠. 재산세. 재산세 되게 헷갈려요. 재산세 이거 국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그 다음에 담배 소비세 이런 거 있는데 담배 피는 분들은 그 지방자산세에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세에 들어가는데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국세와 지방세를 여기 국세 이렇게 써놨죠. 국세와 지방세를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외울 수는 없죠. 다 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세에 해당하는 항목 여기 보니까 기억의 재산세, 지방세죠. 상속세, 국세죠. 자동차세, 지방세죠.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에 해당하는 거 찾으니까 지금 상속세하고 농특세가 있네요.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은, 리을 4번이네요. 자, 그래서 답을 빨리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봤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맞는 거. 자, 이거 좀 어려운 건데 지문 통해서 그냥 익혀나가죠. 자, 1번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사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업자를 통하면 그나마 금융투자업자가 세금을 증권거래세를 이렇게 거둘 텐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됐는데 그럴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납세할 주체가 지금 외국인만 믿고 증권거래세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납부 안 할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증권거래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걸 내는 납세 의무자는 양수인이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때는 양도자가 아니라 양도인은 비거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권을 인수받는 양도받는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요거 기억하세요. 가끔 가다가 이런 거 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코넥스 시장에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부과하지 않는다. 뭔 소리입니까? 부과됩니다. 그래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세율은 0.1%인가 그래서 낮아요. 낮는데 어쨌든 그래도 증권거래세가 부과가 된다는 사실 알아놓으세요. 3번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주권을 양도하거나 한번 끊고요.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뒤에는 맞아요.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증권거래세 안 냅니다. 그건 맞는데 앞에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권거래세 부과가 됩니다. 기금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부과가 됩니다. 부과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그러면 4번이 답이네요. 그냥 4번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양도. 이거는 뭐 그 증권거래세를 거둘 이유가 없죠. 외국에서 거래되는 걸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걷겠습니까? 양도나 동외국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쨌든 목적이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거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당연히 부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4번이 맞는 거네요. 그래서 4번 정답 확인했고, 나머지 지문도 어디가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죠. 5번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자, 1번. 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 거래세라든지 세금 이런 거는 과세할 때 필요경비로 빼주죠. 그래서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대주주 아닌 자가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3번 부동산, 주식 및 출자 지분, 파생상품 이렇게 세 범주로 부동산, 주식 및 출자 지분, 그러니까 주식 등, 그다음에 파생상품 이렇게 셋으로 범주화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있는데 요거 각각 주식, 부동산, 파생상품 각각 그 범주별로 해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라고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 25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합산하지 않고 각각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출자, 지분, 그 다음에 파생 상품 등과 같이 이렇게 각각 호별 자산을 나눠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합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확인했어요. 4번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이 중요합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이런 것을 양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번 정답 확인했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가 뭐예요? 펀드죠.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과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한 채권의 매매 차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요거는 분명히 그 이익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투자재산으로 운용한 채권의 매매 차익은 펀드의 이익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채권 매매 차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틀렸습니다. 1번. 2번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번 맞아요. 2번이 답입니다. 3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 아니죠. 이자소득이 아니에요. 펀드로부터 수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으로 봐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하고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의 이익은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 과세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 이자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4번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계좌 간 이체하거나 계좌의 명의 변경으로 거래하여 발생하는 이익, 어쨌든 이런 포괄적인 이익 전부 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익으로 봅니다. 이것도 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죠. 7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거주자, 비거주자를 나누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의 구분과 관련되는 건데 거주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주자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그 다음에 거소가 있는 자인데 거소의 기준이 183일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사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주자가 뭐라고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 플러스 183일 이상 거소를 하는 자, 거소를 둔 개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주자가 되는 거고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주소가 있거나
183 이상 거소. 요걸 머릿속에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이 거주자가 아니면 다 비거주자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주소라고 할 때 이 주소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소 여부를 판정하는 게 꽤 많이 여러 가지 지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보셔야 될 게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과세기간이 나와요. 과세기간. 이 과세기간도 가끔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과세기간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과세기간 원칙. 우리가 이제 국세를 부과할 때 이때 과세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1년 단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고 만약에 거주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거주자가 사망을 한 경우다. 그러면 과세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사망일까지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짜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주자가 출국을 했단 말이에요. 출국을 한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과세기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역시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더라 이거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머리를 잘 생각을 해서 머리 잘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쭉 봐도 뭐 이게 이런 거 나오죠. 출국일 전일까지를 과세기간을 한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인데 어쨌든 1번부터 3번까지 굉장히 좋은 지문이니까 보겠습니다. 1번,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의 승무원인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가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승무원의 근무기간 외에 기간 중 통상 체지하는 장소, 이런 장소를 주소로 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소를 판정할 때 그냥 어떤 특별한 공식이 획일적인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이나 자산 상태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183일 이상 거주할 곳으로 보는 곳, 거기가 주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개별적인 사안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번 맞고요. 2번, 국내에서 190일 동안 거소를 두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83일 이상이잖아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 분리과세 근로소득만 있으면은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이 사람 분리과세 근로소득만 있으니까. 맞고요. 3번, 국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죠. 이분은 일시적으로 파견된 거니까 국내에 근무하고 있다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 나왔어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 전일이 아니라 출국일입니다. 전일이 아니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과세기간을 잡을 때 사망은 1월 1일부터 사망일, 출국은 1월 1일부터 출국일, 그리고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번까지 해서 금융세제를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 확인했고요.